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판사 어디 갔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3일부터 414일 만인 오늘 법원이 처음으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전직 국무총리 한덕수 피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판결에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규정하고 한 피고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건데요. 오늘 판결이 윤석열 피고인을 비롯한 내란 주동자와 가담자들 재판에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를 시작한 지 약 15분이 지났을 무렵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한밤중에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곧바로 국회와 정당의 활동이 금지되는 포고령이 발령됐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무단으로 침탈하거나 봉쇄했습니다. 내란죄의 법적 구성 요건은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행위.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했으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먼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금지를 시행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5천여 명에 달하는 계엄군과 경찰관이 국회와 선관위 등을 점거한 행위 역시 폭동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수의 군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 다수인을 결합하여 육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화를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오늘 재판의 피고인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였지만 사실상 총리보다 위에서 국정을 책임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판단이 담겨 있는 판결이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라고 판단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 과거 전두환 신군부가 일으킨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구분하며 과거의 형량이 이번 재판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밝힌 건데요. 이미 권력을 잡고 있는 자가 내란을 일으키면 독재와 기본권 침해, 국가 경제와 외교에 심각한 타격, 그리고 이후 내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한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해 생긴 충격은 과거 내란 때보다 훨씬 크다며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새긴 겁니다. 이어서 윤상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내란은 특히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재판부는 규정했습니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정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면서 이 친위 쿠데타는 과거 신군부가 저지른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더 위험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이 뽑은 권력자가 내란을 저지르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헌 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듯 주장하는 사람들, 서울 서부지방법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이 이미 우리 사회에 이 같은 상처를 남겼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몇 시간 만에 내란이 끝난 건 국민의 용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잠시 울컥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재판장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내란에 가담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12.3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하는 오늘 한덕수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23년형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뛰어넘는 형량인데요. 재판부는 한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막을 수도 있었지만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막지 않고 가담해 끝내 책임을 외면했다고 질타하며 고령과 지병 등을 이유로 불구속을 요청한 한덕수 피고인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어서 송정훈 기자입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특검이 요청한 징역 15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처와 갈등이 쉽사리 봉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들 호출에 개입한 것, 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는 명백히 헌법이 금지하는 행위인데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지시 이행을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동의해 실행을 지지했기 때문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의무를 이행했다면 내란 행위를 쉽게 막을 수 있었겠지만 그리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문제가 될까 우려해 폐기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며 위증한 혐의 역시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한 전 총리 측은 고령과 지병 등을 이유로 상급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곧장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국회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도 심지어 12.3 내란 당시의 행적이 드러난 대통령실 CCTV가 공개됐을 때도 한덕수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변명으로 일관했는데요.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와 사회적 지위, 학력, 경력 등을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러한 변명들을 일축했습니다. 국무총리된 자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해 진실을 은폐했다고도 질책했는데요.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며 국회에서도 헌재에서도 거듭 거짓말을 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보고문이 놓여 있었다고 그러는데 자리에.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증인은 그 당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계엄 문건을 소지하고 있는 대통령실 CCTV가 재판에서 공개되고 나서야 일부 위증 사실을 뒤늦게 실토했습니다.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엄 당일 기억이 안 난다는 변명을 이어갔습니다.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무총리를 역임한 사회적 지위, 학력과 경력 등을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불과 약 3개월 만에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한 전 총리가 알았을 거라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무총리로서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생각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려 할 뿐이라고 질책했습니다. 법정 최후 진술에서 한 전 총리가 했던 사과는 범죄가 탄로나게 되자 마지못해 한 것으로 진정성이 없다면서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재판장을 미동 없이 바라보던 한 전 총리는 선고가 끝나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한덕수 피고인은 그로부터 15년 뒤 다시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발탁됐죠. 자, 그러나 내란 국면과 이후에 기괴한 행보를 통해 한 피고인은 학벌과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소위 엘리트들의 민낯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 파국에 이르렀는지를 이문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12.3 비상겸 실패 뒤 스스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자신을 막아선 시민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유일한 국무총리였던 한 전 총리는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 전주 출신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그는 퇴임 15년 만에 정권을 바꿔 다시 국무총리직을 맡았습니다. 공직자가 창의와 혁신으로 일자라는 정부를 만든 국무총리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지만 일자라는 정부를 만들겠다던 한 전 총리의 취임 일성은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겸 선포를 맡기는커녕 실행에 가담했고 실패 뒤 반성도 없었습니다. 국민이 허락한 적 없는 권한을 여당과 나눠 쓰겠다고 나서더니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총리직에서 사퇴한 뒤엔 직접 대통령이 되어 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후보 교체를 시도하며 얄팍한 수를 부린 한 전 총리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인정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서울대를 나와 50여 년 공직 생활에 국무총리를 2번이나 지낸 엘리트 행정가. 국민보단 자신의 살 길만 쫓다 철창 안에 갇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오늘 법원의 내란 판단이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한 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피고인에게 어떤 선고가 나느냐 하는 건데요. 특검은 이미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의 내란 판단도 나왔는데 지기현 재판부는 과연 어떤 판결을 하게 될까요?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과 함께 나온 공범에 대한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지기현 재판부도 판결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과거 전두환이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신군부의 쿠데타와 비교했을 때 12.3 내란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태가 몇 시간 만에 끝난 점이 양형에 반영될 거란 예측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부는 기존 판례에 입각해 판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시대가 바뀐 데다 아예 성격도 다른 내란이었기 때문입니다.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고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 해도 친위 쿠데타인 12.3 내란은 이 같은 점을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과거의 내란 재판과 단순 비교를 해서 형량을 정해선 안 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오늘 재판부의 결정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긴 징역 23년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1심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은 더 무거운 처벌이 있을 수 없는 사형입니다. 신군부 쿠데타와 12.3 비상계엄을 겪은 우리 사회에 세 번째 내란은 있을 수 없다며 엄벌 필요성을 선언한 이번 판결로 지기현 재판부의 고심도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12.3 내란의 밤 국회를 지켰던 범여권은 오늘 판결을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주요 정당 대부분이 오늘 선고 결과를 환영하거나 적어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주동자와 가담자에 대한 단죄를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유독 국민의힘은 무얼 기다리는지 사법부의 최종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모양새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한 재판부.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단호한 선언이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법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에게는 그 어떤 지위도 경력도 거짓 변명도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범여권도 당연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내란으로 판단한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로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유죄 예고장입니다. 명백히 내란으로 규정한 만큼 윤석열의 계몽령 주장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내란을 내란이라 말하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결국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당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12.3 계엄은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최종적인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존중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개혁신당도 내란 친위 쿠데타 규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를 막지 못했거나 동조한 모든 책임자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2026년 새해를 맞아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약 3시간 가까이 진행됐고 25개 질문을 받으며 국내외 현안에 대한 답변을 이어갔는데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최근 여당 내 검찰개혁에 대한 강경한 여론을 진정시키려는 듯 신중한 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회견 시작 2시간 만에 검찰개혁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검찰개혁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게 그 얘기를 왜 안 하나 그랬어요. 답변 첫머리에는 단호한 개혁 의지를 먼저 강조했습니다. 검찰과의 오랜 악연을 소개하며 내가 가장 많이 당했다고 토로했고 여권 내 더 강한 개혁 여론에 대해서도 검찰의 업보라고 거들었습니다.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가지고 마녀가 된 거 아니냐. 제가 기소된 것만 한 20건 되는 것 같아요. 20건. 문제만 되면 증거 뭐 없어서 다 기소해가 너 한번 고생해봐. 다만 검찰개혁의 진정한 목표를 고려하며 충분히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논의해달라고 정부와 여당에 당부했습니다. 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예요. 국민들의 인권 보호. 그러면서 여당 내 폐지 여론이 강한 검찰 보안 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고 검찰총장이라는 명칭도 헌법에 적시된 만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대해 당내 반발이 잇따르자 대통령이 효율성이나 절차적 안정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때문에 죽을 뻔했던 것도 맞다며 지지자들을 달래면서도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뺏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며 국정 운영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건데요? 정치는 그래도 되죠. 정치가 자기 주장 막 하면 됩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러면 안 되죠.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당도 집권 세력의 중요 부분이라며 국회에서 정부와 국민, 전문가가 함께 충분히 의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경제 분야 관련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놓고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 이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러면서도 다주택자 규제 필요성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치솟은 환율에 대해선 한두 달 지나면 떨어질 걸로 예측된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환율이 나흘 만에 하락하며 시장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이재욱 기자입니다. 부동산 대책을 묻자 이재명 대통령은 곧 공급 대책이 발표될 거라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세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아마 제일 궁금한 건 이 세금 문제일 거예요. 세금이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인데 이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터뷰 내용이 보유세 인상 가능성으로 해석됐는데 대통령이 직접 아니라 선을 그은 겁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거는 뭐 웬만하면 안 하겠다. 제가 그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하죠. 지금으로서는 뭐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투기용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까지 장기 보유를 이유로 세금을 깎아줄 필요가 있냐고 반문했는데 오는 5월까지 유예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기자회견 직전 달러당 1,480원을 넘은 환율에 대해서는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라면서 한두 달 사이 진정될 거라 전망했습니다. 관련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수준을 콕 집어 예측한 건데 이 발언 직후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67원까지 떨어져 구두 개입 효과를 낳았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고 압박에 나선 데에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며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이야기라 평가했습니다. 반도체는 대만과 함께 최애국 대우를 받도록 미국과 협상한 데다 미국 시장 점유율이 높은 한국과 대만산 반도체의 관세를 100%로 올리면 미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5,000포인트를 목전에 둔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왜곡된 시장이 정상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이어진 정치 분야 질의에서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의 의사를 묻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 후보자를 둘러싼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당사자 해명은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의 의사를 묻자 이재명 대통령은 곤란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두 가지인데 검찰 개혁에 관한 논란, 또 소위 탕평 인사에 관한 이해운 지명자에 관한 문제, 이거 정말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파트 부정청약, 보좌진 갑질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이 후보자에 대해 문제 있어 보인다면서도 지명철의 여부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이 자료 제출을 문제 삼아 인사청문회가 열리지도 못했는데 본인에게 해명 기회는 줘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문제의식을 가지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본인의 해명도 또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공정하죠. 판사가 원고 피고 주장을 모두 듣고 판단하듯 양쪽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데 설명들을 기회가 아예 봉쇄됐다며 거듭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명철의 여부는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검증 부실 지적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에서 5번 공천받아 3선 의원을 지낸 이 후보자에 대해 이전까지 논란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마치 대부에서 나오는 배신자 처단하듯이 우리는 모르던 걸 막 공개를 해가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당사자의 잘못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알기 어렵죠. 이 대통령은 또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힐 줄은 몰랐다면서 기회를 조금이라도 나눠 함께하자고 시도해본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 순간부터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는 것이 확고한 생각이라며 탕평 인사에 대한 소신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자료 제출을 전제로 오는 23일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김재경 기자가 다녀왔는데요.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우선 축하합니다. 네. 오늘은 질문에 성공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축하 실제로 많이 받았죠? 네, 많이 받았고요. 사실 뭐 오늘 질문을 이제 그런 말을 제가 했던 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에 MBC가 여러 비판 보도로 보복성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 자격 없는 민간인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했던 일이나 수석 비서관이 기자에게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하면서 협박했던 일들이 사실 저희 MBC 취재진의 보도로 이 세상에 알려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는 저희 MBC 취재진에게 단 한 차례도
질문 기회를 주지 않았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기자회견이 예정된 시간보다 2배 가까이 진행됐잖아요. 예. 3시간 정도 진행되면서 기자 25명이 질문 기회를 받았었는데 덕분에 저도 질문 기회를 좀 얻어서 지난 정권에서 MBC에 행해졌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전체적인 기자회견 분위기를 보면요. 사실 대변인이 말리는데도 이 대통령이 질문을 좀 더 받자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농담도 좀 먼저 건네면서 기자회견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좀 화기애애했습니다. 분야나 매체를 가리지 않고 최대한 질문을 좀 받으려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저희 MBC 취재진이 4년 만에 질문 기회를 받았고요. 네. 농담도 오갔고 웃음도 있었고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오갔는데 민감한 질문도 나왔죠. 이혜원 기획 예산처 장관 후보자 문제, 또 검찰 개혁 관련 문제라든가. 근데 오히려 이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질문에 답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보통 그런 예민한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들을 했을 때 좀 반응이 나오길 많이 바랍니다. 그 반응이 나와야 기사를 좀 더 많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기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질문을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기자들이 좀 질문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런 질문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도 좀 느껴졌었거든요.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 질문을 왜 안 하시나 했어요. 참 어렵습니다. 검찰 개혁에 관한 논란, 또 소위 탕평 인사에 관한 이혜원 지명자에 관한 문제, 이거 정말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검찰개혁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게 그 얘기를 왜 안 하나 그랬어요. 사실 모두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평가가 엇갈리는 문제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인사검증이 어려웠다, 좀 부족했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다만 그러면서도 지명 철회를 검토할 수 있게 하려면 청문회라도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답답함을 드러냈고요. 또 보수층 국민을 끌어안기 위해서 국민통합의 한 방안으로 생각했었는데 이 정도로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줄은 몰랐다 이렇게 좀 토론도 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자기만큼 또 검찰과 뭐 악연이 질긴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면서도 개혁 의지를 강조하면서 보안 수사권은 부분적으로는 필요하다 이런 소신도 밝혔고요. 또 추경 가능성에 대해선 적자 국채 발행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또 북한 얘기도 나왔었는데 북한의 저자세라는 이제 보수 진영의 비판이 있는데 그러면 북한과 뭐 고자세로 한판 떠야 되는 거냐? 그러면 경제가 망할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다 대통령의 생각을 추측하다 이제 논란이 빚어질 수도 있는 거고 말하다 보면 여러 이제 과대 해석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좀 해명하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자리가 이 대통령이 집권 2년차 구상을 설명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요. 어디에 좀 강조점을 두면 될까요? 그렇죠. 보통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해 왔잖아요. 그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대전 충남, 광주 전남 이런 광역 통합 관련해서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게 흔들리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성장의 과실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그러니까 양극화가 되는 이런 성장을 K자형 성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것도 올해 경제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또 창업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일자리 문제와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경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정교 유착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이 종교인의 정치 개입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고 질타했는데요.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을 따로 하자고 요구하는 데 대해선 그걸 왜 따로 해야 하냐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천지와 통일교를 중심으로 한 정교 유착 의혹에 대해 최근 그 현상이 심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개신교는 대놓고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며 자신을 겨냥한 설교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이 죽을 거야 대한민국이 산다. 설교 제목이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이거 심각하죠. 이 대통령은 종교인의 정치 개입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면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나라 망하는 길이죠.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돼요.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을 따로 하자는 국민의힘 측 요구에 대한 입장도 명확했습니다. 그걸 왜 따로 하냐면서 국민의힘이 꼬투리를 잡아 협상을 지연시키고 결국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게 목표일 거라고 직격한 겁니다. 왜 따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안 될 거다. 이 대통령까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의 이른바 쌍특검 수용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가운데 특검을 요구하며 7일째 단식 중인 장동혁 대표 역시 돌파구 찾기가 어려워졌다는 평가입니다. 자칫 아무 소득 없이 단식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면서 당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원이 지금 건강 문제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당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뜻을 모았고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단식장을 방문해 공동 투쟁 의사를 밝혔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정부 인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장 대표를 찾으면서 정부와 야당 간 대화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정교 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의 경호원을 지낸 전직 간부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간부는 신천지 신도들을 집단으로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업무를 수행했다며 증거 자료들을 합수본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의 경호원을 지낸 이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3년 신천지의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수행한 인물입니다.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키라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던 지역 신도들의 절반인 150명을 실제 국민의힘에 가입시켰다는 겁니다. 이 씨는 이렇게 국민의힘에 가입한 신천지 신도가 최대 10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MBC에 설명했습니다. 전체 재적의 절반 이상을 가입시키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에서 똑같이 잘 실행이 됐기 때문에 적어도 한 7만에서 8만, 10만 안팎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씨가 작성한 당원 가입 명단 자료를 보면 필라테스라는 작전명 밑에 총 목표와 확정수, 남은 수, 이어 팀별 할당량이 적혀 있습니다. 탈당 재가입 필요라고 적힌 문구도 눈에 띄는데 이는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된 신도를 책임당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재가입을 시킨다는 의미라고 이 씨는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코로나19 집단 발병으로 교회 폐쇄 같은 위기에 몰린 신천지가 경선과 총선 등에 개입해 여당인 국민의힘 안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같은 시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해가 이제 당내 경선이나 총선도 있었고 책임 당원이 되면 당내 경선이나 정당 내에 있어주는 그런 활동들에 있어서 신천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를 좀 찾을 수 있다. 이 씨는 20대 대선 전인 2021년에도 당원 가입 시도가 있었고 대선 때는 총회 간부들이 신도들에게 윤석열 후보를 찍으라는 전화를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합수본은 이 씨로부터 당원 가입 명부와 신천지 내부 메신저 등을 제출받았는데 자료 검토를 거쳐 곧 신천지 윗선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유럽 동맹국들의 반발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향한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선 나토도 미국도 기뻐할 해법이 나올 거라는 말로 그린란드를 포기하지 않을 뜻을 재차 밝혔는데요.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업적이라고 적힌 두툼한 인쇄물을 들고 회견장에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단속과 관세, 물가 등을 거론하며 취임 1년은 큰 성과의 연속이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강한 이견과 비판, 갈등을 증폭시키는 이런 사안들을 업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린란드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How far are you willing to go to acquire Greenland? You'll find out. We have a lot of meetings scheduled on Greenland. And I think things are going to work out pretty well, actually. 오히려 해법을 찾을 거라 자신하며 그린란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또 반복했습니다. We will work something out where NATO is going to be very happy and where we're going to be very happy. But we need it for security purposes. We need it.
나토 해체로 이어진다면 대가를 치를 것인지, 그린란드 주민들의 자결권을 뺏을 권리가 있는지라는 날선 질문에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보수 신문인 월스트리트 저널조차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후 더 대담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전쟁으로 영토를 빼앗은 11대 대통령 제임스 포크의 초상화를 집무실에 내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크 대통령은 19세기 중반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등 멕시코 영토의 절반을 빼앗아 차지한 대표적 팽창주의자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덴마크가 반발하자 물러섰던 것과는 달리 이젠 강공을 계속할 태세인 겁니다. 이를 반영하듯 러트닉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자본주의엔 새로운 보안관이 등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벨기에 총리는 괴물이 되고 싶은지 아닌지는 트럼프가 결정할 일이라며 협박당하는 유럽의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미국으로부터 그린란드를 내놓으라는 압박을 받는 덴마크가 연기금이 보유한 미국 국채 전량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럽이 트럼프의 보복 관세에 맞대응하면서 미국 국채 줄매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미국과 유럽, 전통의 대서양 동맹 간 충돌이 가시화되는 모습입니다. 베를린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덴마크 연기금이 보유한 미국 국채 전부를 이달 말까지 팔아치우기로 했습니다. 다만 신용도가 좋지 않고 미국 정부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그린란드 문제와는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덴마크 연기금의 미국 국채는 1억 달러, 약 1,500억 원어치로 물량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보복 관세 협박을 받던 도중에 이 결정은 유럽 전체의 반격 신호로 시장에선 해석됐습니다. 달러화 가치는 1%가량 떨어졌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며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4% 급등했습니다. Today's an interesting day because it feels like a tipping point. Ramping it all up with this moment in time with Greenland. 셀 아메리카, 미국 자산 매도의 시작일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진 겁니다. 유럽은 미국 국채의 40%를 보유한 최대 채권자입니다. 영국은 두 번째로 많은 9천억 달러 가까운 미국 국채를 갖고 있습니다. 주식 등까지 포함한 유럽의 미국 자산은 10조 달러, 1경 5천조 원에 달합니다. 다보스 포럼 참석차 스위스에 모인 유럽 정상들은 미국에 대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End of an era of 80 years of Atlantism is really drawing to a close.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관세를 영토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한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굴복하거나 겁을 먹고 저항하지 않으면 속국화로 이어질 거라며 프랑스와 유럽은 미국에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그린란드에 대한 대규모 투자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에 나섭니다. 연설 후에는 유럽 지도자들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와의 만남 결과에 따라 유럽의 대응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통적 최우방이자 특별한 동맹으로 불리는 영국마저 관세로 위협하는 가운데 영국 정부가 런던 중심가에 유럽 최대 규모의 초대형 중국 대사관 건립을 승인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겠다면서 동맹을 압박하는 미국의 행보가 오히려 중국에게 공간을 열어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베이징 이필희 특파원입니다. 영국 금융 중심가 시티 오브 런던 근처의 옛 왕립 조폐국 건물. 중국은 런던의 노른자 위인 이곳의 땅 2만 제곱미터를 지난 2018년 사들였습니다. 런던 심장부에 서유럽 최대 규모의 대사관을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즉각 영국 내부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금융가와 연결된 광 케이블이 지하로 지나가 감청이나 해킹이 우려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심지어 건물 지하 공간이 반체제 인사를 구금 신문하는 용도로 사용될 거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이 계획은 8년 가까이 표류했습니다. And this will be a spy hub for them to have more resources, more personnel, more diplomats to survey and intimidate Hong Kongers and dissidents here in the UK. 그런데 영국 정부가 어제 중국 대사관 건립을 전격 승인했습니다. 미국의 입장도 의식해야 하고 내부 반발도 커 그동안 승인을 미뤄왔지만
이제는 안보 위협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다고 입장을 바꾼 겁니다. Following detailed consideration of all possible risks around this new embassy by expert officials across government, I am assured that the UK's national security is protected. 이 결정은 스타머 총리의 이달 말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중국은 영국이 실용적인 입장으로 전환하는 신호라고 환영했습니다. 中英作为安理会常任理事国，加强交往合作，无疑符合两国和世界的利益。 반면 미국 백악관은 적대 세력이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의 핵심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에 깊이 우려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문제는 그린란드와 덴마크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하는 영국에게도 보복 관세로 협박한 바 있습니다.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을 대신하는 기구로 만들겠다는 평화위원회에도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TF가 오늘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무인기 제작업체 관계자 3명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는데요. 공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 북한 침투 무인기 제작 업체가 있던 이곳에 오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군경 합동조사 TF는 이곳에서 무인기가 개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연구실에서 무인기 제작한 거 맞습니까? 차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TF는 무인기 사건 관련 피의자 3명의 자택과 차량,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한 오모 씨, 해당 무인기를 만든 것으로 알려진 장모 씨, 무인기 업체에서 대북전담 이사를 맡은 김모 씨가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자신이 무인기를 날렸다는 오 씨의 방송 인터뷰 5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TF는 이들을 최근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전환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속도가 붙고 있는 이번 수사의 핵심은 이들과 윤석열 정부의 연관성 여부입니다. 이들이 무인기 업체를 만든 건 지난 2023년 9월 22일.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된 지 불과 3주 뒤입니다. 대북 무인기 작전을 주요 임무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드론사와 무인기 업체의 출범 시기, 목적이 공교롭게도 유사한 겁니다. 특히 오 씨와 장 씨는 아스팔트 우파 세력과 가까운 청년 보수단체 활동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실 근무도 함께했습니다. 여기에 오 씨가 2024년 만든 언론사 2곳 운영에 국군정보사령부가 개입됐다는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앞서 정보사 대령의 지시로 소속 장교들이 오 씨 측과 접촉했고 오 씨가 활동하는 단체에 1,000여만 원이 전달됐다는 군 관계자 증언도 나왔습니다. 오 씨의 언론사가 실상은 북한 관련 정보 등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군 공장용 위장업체였단 겁니다. 피의자 3명과 윤석열 정부 사이 모종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등을 포함해 TF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한다는 입장입니다. TF는 압수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들 3명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최근 경기도의 한 민간 어린이집 교사용 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경찰에 신고해봤자 범인을 잡기 힘들다며 쉬쉬했는데 알고 보니 범인이 원장의 남편이었습니다. 정한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성교사 10여 명이 근무하는 경기 용인의 한 민간 어린이집. 지난달 9일 오후 4시쯤 교사 한 명이 화장실에서 무언가 변기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섬뜩한 생각에 건져 올렸더니 소형 카메라였습니다. 180도 회전 렌즈가 장착된 저가형 디지털 카메라로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 어딘가 붙여놓은 흔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렌즈만 따로 이렇게 선에 연결돼서 나와 있는데 빨간불도 들어오고. 카메라는 어린이집 차량기사였던 원장 남편이 확인해보겠다며 가져갔습니다. 이튿날 열린 대책회의. 원장 부부는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교사들 요구를 묵살했고 직접 분석해보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런 중에 한두 건만 잡을 수 있는 거고 아무것도 없다고 툭 덮어버려요, 경찰들은. 그러니까 지금 사면이 우선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게 지금 포렌식에서 하는 거죠. 경찰을 부르자는 교사들의 거듭된 호소에도 꿈쩍 않던 원장 부부는 대신 사설업체를 불러 포렌식을 맡겼습니다. 분석 결과 촬영된 영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장 메모리를 들여다본 기록이 나왔습니다. 외부 컴퓨터에 연결한 시각은 10일 새벽 5시 36분. 카메라가 발견된 바로 다음 날로 원장 남편 수중에 있던 시점입니다. 열어보기만 했을 뿐 삭제한 건 없다던 원장 남편은 모든 걸 떠안겠다. 원장님은 좋은 사람이니 힘들어하지 않게 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긴 뒤 잠적했습니다. 원장이 남편을 대신해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했지만 교사들은 호기심으로 해봤다는 변명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그냥 영상 이렇게 가지고 보다가 저렇게 나오길래 진짜로 그런지 호기심으로 했는데. 경찰은 불법 촬영 혐의로 원장 남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으며 핵심 증거인 카메라를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남편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장 부부는 MBC 질의에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말만 전했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이 마치 거대한 냉동고가 된 것 같은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서해 앞바다까지 얼어붙었을 정도인데요. 올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이번 한파는 내일 절정에 이르면서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류현중 기자입니다.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달한 오늘, 목도리에 귀마개, 장갑까지 중무장했지만 매서운 칼바람 앞에선 소용이 없습니다. 내리는 순간 너무 추워서 다시 버스 타고 싶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영하 10도의 추위는 정말 장난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충남 가로림만 앞바다엔 하얗게 얼음이 깔렸습니다. 갯벌도 바다도 얼어붙으면서 제철을 맞은 감태와 굴 수확도 못하고 있습니다. 얼음이랑 감태랑 같이 얼고 또 굴도 얼고 모든 걸 같이 얼은 상태에서 바다를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큰 걱정이 되죠. 이번 한파는 내일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4도, 광주 영하 8도, 대구 영하 11도 등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고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22일 아침 기온은 영하 15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최강 한파가 장기화되는 건 한반도 상층을 강한 고기압이 벽처럼 버티면서 북극발 찬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는 블로킹 현상 때문입니다. 여기에 서쪽의 고기압, 동쪽의 저기압이 위치하면서 차가운 북서풍이 우리나라로 강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블로킹 현상으로 인한 강추위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최저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아 춥겠고 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MBC 뉴스 류현주입니다.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이 밤샘 조사를 받았습니다. MBC 취재 결과 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김경 서울시 의원을 만나 쇼핑백을 받았다고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돈을 받았다는 혐의는 끝까지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설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 전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첫 경찰 조사는 2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성실하게 사실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강 의원은 오늘 조사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을 만나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그 안에 돈이 들었는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 조사는 앞서 각각 3차례씩 조사를 받은 김 시의원과 남 씨의 핵심 주장을 강 의원에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김 시의원은 남 씨 주선으로 2021년 12월 서울 용산구의 호텔 1층 커피숍에서 강 의원을 만나 1억 원을 직접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남 씨는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최근 강 의원이 돈을 받아 전세 자금으로 썼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김 시의원을 남 씨와 함께 만나 쇼핑백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돈은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겁니다. 특히 1억 원을 전세 자금으로 썼다는 남 씨 진술에 대해서도 강 의원은 경조사비 등 개인 자금을 활용했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강 의원은 실제 2022년 지방선거 직전 전세금 2억 5천만 원을 올려 이사했습니다.
돈이 건네진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강 의원의 첫 입장이 드러난 상황. 강 의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김 씨 의원과 남 씨가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도 돈이 건네졌다고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경찰이 김병기 의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지희 서울동작구의회 부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의원 부부와 동고동락하며 각종 의혹을 꿰고 있는 핵심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병기 의원에 대한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수환 기자입니다. 2022년 전국 지방선거 당시 김병기 의원이 적극 지지한 구의원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지. 공천받은 곳은 김 의원 지역구에 속한 동네였습니다. 이지희 구의원이 2018년 비례대표로 처음 구의회에 입성할 때에도 김병기 의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과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사는 최측근으로서 김 의원 자택 내부 사진도 공개하며 각별한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맨날 안 보이면 저 부인이 불러서 나갔다. 그 비서라고 그래야 되나? 개인 비서? 이렇다 보니 김병기 각종 비위 의혹에도 이 구의원 이름이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공천원금을 주고받는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전직 구의원들은 탄원서를 통해 이 부의장이 전화로 돈을 달라고 해 구청 주차장에서 1,000만 원을 줬다. 김 의원 배우자가 이 구의원을 통해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탄원서 작성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오늘 이지희 구의원을 불렀습니다. 김병기 의원 아내 지시로 공천원금 요구하셨나요? 경찰은 이 구의원을 상대로 금품 전달 경위와 김 의원 지시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구의원이 김 의원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에도 깊이 연루된 정황이 있어 관련 조사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핵심 측근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의혹의 당사자인 김병기 의원 부부에 대한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요즘 인기가 정말 많은 두바이 쫀득 쿠키, 두쫀쿠 드셔보셨나요? 높은 인기에 오픈런을 해야 겨우 살 수 있는데요. 헌혈자가 너무 줄어 비상이 걸린 혈액원이 헌혈을 하면 두쫀쿠를 주는 이벤트를 열었더니 헌혈 오픈런이 이어졌습니다. 김주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북 청주 시내의 한 헌혈의 집. 대기실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헌혈을 하면 요즘 없어서 못 판다는 두바이 쫀득 쿠키를 준다는 소식에 헌혈하려는 시민들이 몰린 겁니다. 갑자기 헌혈 관련된 문자가 와서 보니까 두쫑쿠 나눠준다고 해가지고 바로 예약하고 왔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이곳 헌혈의 집 대기실엔 빈자리가 더 많을 만큼 한산했는데 문자 한 통에 헌혈 참여도가 치솟았습니다. 제가 오늘 헌혈이 처음인데 아들이 두쫑쿠를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같이 동행해서 와서 처음 헌혈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시간을 쪼개 헌혈의 집을 찾은 직장인도 많았습니다. 일하다가 왔어요. 문자가 갑자기 두바이 떡을 준다 해갖고 또 아이들한테 또 원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그래갖고 부랴부랴 왔습니다. 평소엔 10분이면 헌혈을 하러 들어갈 수 있지만 많은 대기 인원 탓에 시민들은 20여 분 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학과 한파, 이른 독감 유행으로 겨울철 혈액 수급이 뚝 떨어지자 혈액원은 최근 두바이 쫀득 쿠키 물량을 확보해 이벤트를 열었는데 전국 7개 센터에서 헌혈자 수가 2.3배나 늘었고 특히 젊은 층이 많은 홍대에서는 3.5배까지 늘었습니다. 평소보다 한 2배에서 3배 정도 많은 인원이 예약을 해주셨고 예약을 안 하고도 사실은 조금 더 많이 오신 편이세요, 평소보다. 문제는 혈액원이 관내 카페에서 두쫀쿠를 확보해야 이벤트를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두쫀쿠 오픈런이 이어지는 상황에선 물량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 5일분 이상이 모여야 하는 적정 혈액 보유량은 여전히 4일을 갓 넘을 정도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곧 본격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 특별법이 산지 개발이나 산림사업 지원에 치중하고 있고 정작 피해 주민 지원은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불특별법이 아니라 산지개발특별법을 만들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김민욱 환경 전문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의 초대형 산불 지역. 불에 탄 나무들을 베어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소위 위험목을 베는 건데 해당 지역은 근처의 마을도 별다른 시설물도 없는 깊은 산속입니다. 민가나 도로 주변에 위험성이 있는 지역을 벌채를 하는 것이 긴급 벌채라고 볼 수 있는데 한중턱까지 강범위하기. 산불 당시에도 간벌 위주 산림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셌고 불에 탄 숲의 회복력이 강하다는 연구도 있지만 또 나무를 베어내는 겁니다. 민간 단체와 연구자들에 따르면 경북 산불 피해 확산의 주요 원인 역시 간벌이었습니다. 간벌이라는 것, 숲가꾸기라는 것은 결국엔 숲을 건조하게 해서 훨씬 더 큰 산불로 만든다라고 하는 게 이번 경북 산불의 정밀조사 결과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되는 초대형 산불 구제와 지원 특별법은 벌목 작업을 더 쉽게 할 전망입니다. 위험목 제거는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고 벌목, 숲관리 등 산림사업 지원도 강화됩니다. 또 피해 지역 산지 전용 허가를 산림청이 아닌 지자체장이 하도록 하고 골프장과 같은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권한도 지자체가 맡아 개발이 상대적으로 더 쉬워집니다. 정작 특별법은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인색합니다. 시커먼 산속 임시주택 5채. 화재 발생 10달이 다 됐지만 피해 주민들은 아직 이곳을 떠나기 힘듭니다. 주택을 지으려 하면 또 빚을 더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 타버리고 없으니까 담보물이 없으니까 또 빚을 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기존 지원책으로는 피해 복구가 막막하다는 주민들에게 이번 특별법이 제공하는 추가 지원은 돌봄과 심리 안정, 의료 지원 정도가 전부입니다. 누군가서 골프 치는 산도 좋고 다 좋은데 과연 우리 주민들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필요할까? 산림청은 숲가꾸기를 하면 산불 연료는 55%, 확산 속도도 29% 감소한다는 산림과학원 연구 결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법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에 대해선 난개발 방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개발과 인위적인 숲관리가 도리어 산불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은 국내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대형 산불 피해를 입고 있는 미국과 호주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산불 특별법이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산불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고민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자인훈 김민욱입니다. 강선우, 김병희 의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연속 보도한 MBC 정치팀의 김정우, 김상훈 기자가 방송기자연합회가 선정하는 제207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취재보도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현직 여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을 추적하고 지방의원 공천 과정에서 벌어진 부당 거래를 폭로함으로써 정치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공적 책임을 환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WBC 개막을 한 달 반 앞두고 대표팀 주축 타자 이정후와 김혜성이 출국했습니다. 후배들과 함께 김하성의 공백을 지우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명루 기자가 전합니다. 사이판 캠프 대신 국내에서 개인 훈련을 마친 뒤 출국길에 오른 이정후. 말을 아껴왔던 WBC 참가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팀 동료 로건 웹과의 만남도 기대했습니다. 항상 국가대표에 가는 거는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준비 잘해서 일본에서 선수들하고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수비할 때 바로 뒤에서 보니까 너무 공이 진짜 좋아서 웹 한번 만나고 싶고요. 김하성의 갑작스러운 부상 소식은 충격이었지만 대표팀 후배들을 믿었습니다. 그 자리에 또 다른 선수가 치워지게 될 텐데 또 그 선수한테는 정말 일생일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준비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젯밤 사이판 캠프에서 돌아온 김혜성도 오늘 함께 출국했습니다. 대표팀 내야진 구상이 급변하고 있지만 어떤 포지션도 소화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어디든 나가서 잘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서 저는 유격수를 어릴 때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가면 좋죠. 김하성과 송성문의 불참으로 김주원을 비롯한 젊은 내야수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김도영은 유격수 전환 논란을 차단하고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WBC가 그런 거 실험하는 무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팀 가서 조금씩 준비를 하면 했지 여기서 할 생각은 전혀 없고. 대표팀은 다음 달 중순 국내파 위주로 오키나와에서 2차 캠프를 진행합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스토브리그 내내 잠잠했던 기아가 약점이던 구원진 강화를 위해 오늘 하루 구원 투수 3명과 전격 계약했습니다. 지난 시즌 8위로 추락해 우승팀의 자존심을 구겼던 기아. 스프링 캠프 출국을 이틀 앞두고 주축 불펜 투수 조상우와 2년 총액 15억 원의 계약을 발표했는데요. 곧바로 한화에서만 11년을 뛴 왼손 투수 김범수를 영입하더니 두산의 핵심 구원 투수 홍건희도 6년 만에 복귀시켰습니다. 박찬호와 최영우 등 FA 타자들을 잡지 않고 내내 소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기아가 오늘만 총액 42억 원 규모의 계약으로 불펜 투수 3명을 데려온 건데요. 지난 시즌 구원진 평균 자책점 9위였던 허약한 뒷문이 확실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FA 미계약자는 한화에서 뛰었던 베테랑 외야수 손아섭 한 명만이 남았습니다. 지난해 K리그 득점 2위 전진우 선수가 잉글랜드 2부 옥스퍼드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더 성장한 모습으로 월드컵에 나서고 싶다는 열망도 드러냈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북극 한파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호남 지역은 강추위 속 눈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모습을 보시면 시민들은 중무장을 하고 있고요. 도로엔 하얗게 눈이 쌓여 있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이번 한파의 최대 고비가 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14도로 하루 만에 올겨울 최저 기온을 갈아치우겠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대관령 영하 32도, 단양 영하 24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호남 지역의 눈도 계속되겠습니다. 호남 서해안 지역에 10cm 이상, 제주 산지에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빙판길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서해안 지역은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14도, 춘천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고요. 한낮에도 서울의 기온 영하 5도, 전주 영하 1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주말에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아마 한덕수 피고인처럼 이 나라가 오랫동안 기회를 주고 경험을 쌓게 한 공직자는 드물 겁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라고 그리한 건데 한 피고인은 사리 사욕을 위해 그 은혜를 원수로 갚았죠. 오늘의 당연한 판결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는 건 바로 그런 비겁한 엘리트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일 텐데요. 앞으로도 계속 당연한 판결이 나길 기다립니다.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